안녕하십니까, 노종명입니다. 9년 전 천안함 사건 당일로부터 2달이 지난 뒤 대대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넉 달 뒤에는 최종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한 언론은 그 보고서를 가리켜 난삽하다고 규정하면서 군을 질타합니다. 군은 천안함 피격 시점과 폭침 장면을 담은 열 영상 필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을 되풀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 어뢰의 설계도라고 공개했던 것이 북한의 다른 어뢰 설계도로 밝혀지는 어이없는 짓을 계속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이 최종 보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조선일보가 그랬습니다. 이후 새로운 폭침 증거가 제시되거나 국회가 제대로 검증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은 폭침을 부정하냐는 사실상의 답변 강요만 되풀이돼 왔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후보자는 폭침이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논평 말고 취재한 결과를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인사청문회 시즌입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 7명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김현철 통일부, 박영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SNS 등에 올린 발언이 문제가 된 김현철 후보자 청문회에 여야 공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론 내립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자 주총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4일 목요일 치러집니다. EBS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은 70%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아주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지양하겠다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밝혔습니다. 내 아이 잘 키우고 싶다고 굳이 외국산 분유를 골라 먹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먹는 국산 분유가 수입 분유보다 영양 성분 함유량이 많게는 절반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강원도 강릉의 해안도로에서 SUV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남녀 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이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빠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동안경찰서 형사과장 김병한 경정입니다. 지금부터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 씨 부모 강도 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안양 동안경찰서는 19년 2월 25일 16시 06분경부터 다음 날 10시 14분경 안양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부부인 62세 남 A씨와 58세 여 B씨를 살해 후 현금, 수표 등 약 5억 원과 차량 등을 강취한 피의자 34세 남 김다운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공범 32세 남 D씨, 31세 E씨, 33세 F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하여 국내 송환 추진 중입니다. 피의자 김다운은 특별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모 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 대상으로 선정 18년 3월경부터 피해자 주거지 외부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19년 2월 16일 인터넷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연락 온 중국 국적
공범 D씨 등 3명을 고용하여 피의자들은 19년 2월 25일 16시 06분경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경찰을 사칭하며 결박한 후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을 강취한 다음 A씨 시신을 평택 창고에 유기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태 이동 기자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 납치한 납치한 이후에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인과가 없어 보이는데 일각에서 주식 사기 피해자들이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서 죽였다는 그런 썰도 나오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왜 죽였는지가 그 부분은 어떻게 수사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범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3월경 피해자들이 전 주소지를 방문하여 촬영한 동영상과 18년 5월, 8월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 귀가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피의자 김나훈 휴대폰에서 발견되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였습니다. 18년 4월 25일경 서울에서 구매한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여 4번에 걸쳐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범행 당일 새벽인 19년 2월 25일 02시 25경 피해자 주거지 주차된 피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차량을 추적하였습니다. 18년 4월 피해자 이모 씨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접근하여 가족 관계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상 검토할 때 18년 3월경부터 범행을 계획하여 19년 2월 16일 이후 구체적인 범행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뺐을 때. 네, 지금까지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보셨습니다. 김다운 씨는 강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김다운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에서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으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등이 주목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다운 씨는 신상 정보와 함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박상현 앵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다운, 나이는 34. 오늘 검찰로 이송되면서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4월 신설된 제8조 2에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만들어졌고 이 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 이는 과거 피의자 인권 개념이 매우 부족했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은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알 권리가 맞선 가운데 국회가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입니다. 이후 어금니 아빠 이영학,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등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궁금증은 남습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범 방지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말하는 특별 위하력을 통한 재범 방지가 가장 큰 거죠. 국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여죄 수사 같은 게 가능하게 되겠죠. 나도 당했다, 저 사람한테.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불이익으로 본다면 네. 나도 저렇게 나쁜 일을 하면 네. 불이익을 이제 보겠네. 이런 억지력도 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법으로 규정된 지 10년째지만 이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의자 가족과 지인에 대한 2차 피해 등의 부작용에는 특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진 씨 부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2부 더 사건 시간에 사회부 사건 데스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으로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더했습니다. 또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표적 1순위였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직 의원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어떤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목하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성접대 의혹 수사나 내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보고했고 이에 따라 경위를 확인하고 질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딸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자 표적 수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면서 정치보복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으로 1타 4피를 노리는 것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더하면서 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 의원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이 성접대 관련 소문을 포함한 검증 보고서를 올렸지만 윗선에서 되레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자 자꾸 없는 사실을 갖고 음해한다고 질책을 받았다며 정확히 누구의 질책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는 등 연일 한국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청문회 소식도 좀 알아보죠. 오늘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네, 오늘은 인사청문회 이틀째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3명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김현철 후보자입니다. 이 앞서 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객 박광작 씨 피겨 사건을 통과 의뢰라고 하거나 이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또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군복을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과 이념 편향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 질의가 잇따르자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으면 어떻게 이런 욕설에 가까운 경박하고 천박한 언사를 일삼았겠습니까?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과 또 힘이
일찌감치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한국당은 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기세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다른 두 후보자들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쏟아졌는데요. 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특혜 채용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 후보자의 장남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낮은 학점과 유효 기간이 지난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한국 선급에 합격한 배경에 이 특혜가 작용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 후보자는 장남 특혜 의혹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하면서도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CJ 사회이사 재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위장 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박 후보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면서 이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몸을 낮췄고 CJ 사회이사 논란에 대해선 회사의 자문과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관심은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고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반 입장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 사실상 전해집니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반대할 것을 공고한 바 있지만 말 그대로 공고사항일 뿐이고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선택이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회는 어제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에 대한 찬반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고 오늘 오후 3시 반에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유보나 기권 등으로 의견이 갈려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인 김경률 이상훈 위원이 소액주주 운동을 위해서 대한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놓고 이익 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두 위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회의가 열리면 제척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하고 이어서 찬성, 반대 혹은 기권 등의 결정을 내야 하는데 지금은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기는 합니다만 조양호 회장 재선임을 두고 국민연금의 선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네, 대한항공의 정관에는 조 회장이 이사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분의 1이 좀 넘습니다. 반면 캐나다 연기금 등 상당수의 외국인 지분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도 연임 반대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이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 11.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먹는 분유 가운데 수입 분유의 영양 성분 함량이 국내 분유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분유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양 성분을 잘 비교하고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수입 분유와 국산 분유를 비교한 주체가 소비자원이더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영아용 조제 분유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영아용 조제 분유는 생후 6개월 미만까지의 영아들이 먹는 분유로 단계상 1단계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앞타밀과 홀레, 노발락 등 수입 제품 6개와 임페리얼, 앱솔루트 등 국산 6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일동 후지스 등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사냥 분유는 수입 제품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 성분 8종 가운데 5종의 평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높았습니다.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은 물론 셀레늄과 DHA가 평균 5에서 50% 정도 국산 제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 함량은 비슷했고 칼슘과 인 함량은 수입 제품이 높았습니다. 다만 국내와 해외의 식품 기준과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칼슘 함량이 기준치를 다소 넘기기도 했는데 칼슘이 과잉되면 다른 무기질 흡수를 막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분유통에 표시된 함량보다 셀레늄 등이 최대 370% 넘게 포함된 제품도 있어 정확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유통에 표시된 영양성분 종류도 국산이 평균 63종을, 수입 제품은 평균 45종을 표시하고 있어서 국산 제품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6년 국산 조제분유 판매량은 4년 전보다 8%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조제분유 수입량은 54%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대형마트의 분유 매출에서도 수입 분유는 1년 전보다 35% 늘었지만 국산은 2% 줄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 분유가 더 비싼데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 분유가 꼭 영양 측면에서 우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기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른 만큼 더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관련 정보를 비교해서 선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구간 설정과 금액 설정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의 개편 방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통과는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에 맞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달 최저임금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새 제도로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협의해 국회에 올린 개정안에는 올해만 5월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10월 5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특례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이 빠진 걸 문제 삼고 있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모별 차등 적용을 해서 임금 구조를 이렇게 이원화 구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현행 체계에 따라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공무원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심의를 맡겨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출발부터 꼬이는 상황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차를 사거나 기존의 휘발유 또는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LPG차를 몰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충전소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용 등에만 허용됐지만 이 같은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타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7,300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LPG 차량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1리터에 797.4원으로 휘발유보다 40% 넘게 저렴했습니다. 당연히 차를 바꿀 때는 LPG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일단 열비에서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소입니다. 전국 LPG 충전소는 1,900여 곳으로 주유소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서울에는 고작 77곳뿐입니다. LPG 충전소에 대한 것들이 지방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큼 또 확충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당장 살 수 있는 LPG 차량은 10여 종으로 SUV 모델은 없어 차량 선택폭이 좁은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LPG차 규제가 풀린 이유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LPG차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LPG 규제 완화가 과연 미세먼지 대책인지 이정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점점 작아지고 있는 북극. 지구 온난화의 현주소입니다. 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인데요. LPG 규제를 완화하자 때 아닌 온실가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벌어진 건 이렇게 LPG차가 달릴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를 달릴 때 LPG차가 180g으로 경유차보다 많습니다. 황산화물 역시 LPG차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미세먼지 잡으려고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리 있게 들립니다. 물론 정부 주장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가 더 적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LPG차가 경유차의 7분의 1 수준이라서 상대적으로는 LPG차가 덜 환경에 위협적입니다. 또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의 환경 피해 비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이산화탄소의 1,500배 이상인데요. 이런 점을 들어 정부는 이산화탄소에 따른 온실가스 피해보다 질소산화물, 즉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이익이 더 클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엔 LPG 규제가 풀리면 경유차가 줄어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유차는 이렇게 승합차와 화물차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도 주로 오래된 대형차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는 LPG가 없어서 현재로는 대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가 활성화되어 있고 수소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 과도기 모델로서 LPG 차량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 메이커를 좀 설득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차종이 나올 수 있게끔. 굳이 미세먼지 완화 대책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LPG 규제 완화를 택했어야 했나 의심이 드는 건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에서 뭐라도 대책을 내놔야 했고 LPG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와 LPG 업계의 요구에서 타개책을 찾았다는 게 더 현실성 있게 들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른 아침 강원도 강릉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9살 동갑내기 남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과 119 구조대원들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에 옮깁니다. 심폐소생술이 긴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침 6시 반쯤 강릉시 헌화로 해안도로 옆 3m 아래 바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용차가 떨어진 곳입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가드레일이 이렇게 부서진 것으로 보입니다. 난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아래를 보니까 차가 추락해서 차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해에 사는 19살 동갑내기 남자 3명과 여자 2명 등 5명이 숨졌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일부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사고가 난 차는 동해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모두 안전띠가 풀어진 상태여서 운전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바짝이 많이 찌그러져 있고 차 문이 안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차가 이제 추락한 지점은 한 20m 지점까지. 경찰은 승용차가 급커브에서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하면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이나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을 전후한 5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6박 7일간의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의전을 담당하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가면서 북러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위한 사전 답사 차원이라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김 부장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도 2-3주 전에 미리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때문에 북측 의전팀의 이전 관례에 비춰볼 때 이르면 4월 중하순 무렵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 5월 9일을 전후로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측은 지난 2015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도 김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불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 주석의 옛 소련 방문 35주년을 고려한 5월 하순설도 있습니다. 1984년 당시 김 주석은 5월 23일부터 사흘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체르넨코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는 하노이 북미 회담 합의 무산 이후 러시아와의 공조를 과시하려는 뜻이 담겼습니다.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해 미국을 압박하며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담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전에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22일 트윗과 관련한 질문에 그것은 매우 강력한 제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제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이 현재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계속 협상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IT 업체인 애플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하자 하드웨어를 넘어 서비스 시장 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은 물론 신용카드 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결합 제공을 애플보다 잘하는 곳은 없다. 팀 쿡 애플 CEO는 서비스 시장 진출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드웨어 애플 TV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들어 애플 TV 플러스란 유료 서비스로 내겠다는 겁니다. 선발주자 넷플릭스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컨텐츠 제작에도 10억 달러를 투자한 애플은 스티븐 스필버그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까지 동원하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애플은 뉴스 유료화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여 종의 신문과 잡지를 함께 제공하면서 한 달에 우리 돈 10,000원 정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All of these magazines come to life in an all-new service that we call Apple News Plus. 금융 분야에도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전자지갑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신용카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쓰기 어려운 포인트 대신 현금을 매일 되돌려 주겠다며 차별점을 자랑했습니다. By bringing together our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s, we're going to do all of this and so much more, changing the entire credit card experience. 애플은 이뿐 아니라 게임도 월정액을 내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즐기는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새로운 하드웨어 소개가 없이 진행돼 서비스에 무게를 두고 싶어하는 애플의 변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온은 크게 올랐는데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할 새도 없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전일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가 정체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장수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전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7도, 대구 6도, 부산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20도, 대구 23도, 부산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 없이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모레는 동해안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일반 마스크로는 차단 효과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호텔 예약 사이트 너무나 많죠? 당신이 원하는 호텔이 딱 한 군데만 있거나 혹은 여기저기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 아이 머리 아파! 그래서 트립하고 원하는 호텔을 비교 검색해서 스마트하게 찾아주니까 호텔 트립하고. 아이들에게 공간은 가장 특별한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로 언제나 깨끗한 자연을 느끼게 해줘야 하고 에어컨의 직바람이 아이들의 꿈을 깨우지 않아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무엇보다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지 말기 바랍니다. 김학의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컴 재특검을 하자는 등 정말 물타기를 해도 너무 심한 물타기입니다. 김학의와 그 윗선의 비호 세력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학의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컴 재특검을 하자는 등 정말 물타기를 해도 너무 심한 물타기입니다. 이 김학의 사건을 들고 나와서 사실상 1타4피, 김학의 사건으로 1타4피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인한 떨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생존 본능 아닌가. 문다희 씨 부부 관련 의혹을 제기하니까 곽상도 의원의 입을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학의 사건으로 1타4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언사들이 전 지식인이나 대학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노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노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성산 3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소속은 정의당이었지만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친 이른바 진보진영 단일 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1, 2위 득표율은 5대4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단일화를 이뤘지만 3년 전 단일화에 참여했던 후보가 민중당으로 출마합니다. 판세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냐 야합이냐를 놓고 정치권 논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초미니 총선이라고 할 수 있는 4.3 보궐선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창원 성산 단일화가 됐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야합이란 평가가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야합이다. 단일화의 명분이 뭔지 네. 예를 들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끼리의 단일화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 진영별로 보수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진보 진영이 또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두 개 다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당선을 위한 단일화이냐 또는 책임 회피를 위한 단일화냐 네. 여러 가지 그 단일화 기준을 볼 때 명분이 부족한 단일화다 따라서 야합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한국 진보 진영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실은 야합이라고 또 평가를 했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한국 진보 진영 연대라는 곳에서 네. 손석형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또 출마하는 후보자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는 다소 좀 기이한 형태의 단일화다 이렇게 네. 평가가 됩니다. 야합 성격이 있다, 기이한 단일화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뭐 이 지역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거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이 지역이 계속 단일화를 해왔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당 지지세가 좀 약하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이 전체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 뭐 진보 진영 단일화가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어찌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진보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 약간 민중당에 가까운 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쪽에서 평가했다고 해서 야합이라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한국당이 약간 이제 우경화 가면서 지금 전당대회 거친 이후에 5.18 망언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전두환 씨도 어찌 보면 지금 계속 5.18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사를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공통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단순히 당선만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계속 해왔고 현재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역사를 되돌리는 세력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의당이나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건 여야를 떠나서 상관없다고 그럼요, 보시는 당연하죠. 건가요? 그 예. 전례는 혹시 있었나요?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라는? 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네. 여야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의당인지 아니면 저희 어떤 예전에 이제 민주 운동 세력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단일화가 이유됐던 이유가 네. 합쳤을 때는 승산이 있고 만약에 각자 나갔을 때 승산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지금 구 여권 세력의 힘이 강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어찌 보면 창원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냐 야냐가 문제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느냐. 네. 뜻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뜻을 같이 한다. 네.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같이 해왔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저는 정의당과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는 거는 네. 정치의 기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경화를 막기 위해서 단일화하고 연합하는 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우경화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 그런 언사가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사과를 드렸고요. 네. 그것이 당의 전체적인 의사 성향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금 선거의 가장 주안점은 사실 이 진보연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민중의 삶이 피폐하다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죠. 피폐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또는 국민적 표를 모아서 심판하는 이런 종류의 선거인데 여기서 지금 우경화라든지 과거로 가자 이런 부분 반한국당 연대가 지금 할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이미 탄핵을 통해서 저희가 심판을 받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일부에서는 독선, 독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를 안 내요. 후보를 냈다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단일화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한국당을 쫓아내기 위한 이런 단일화 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명분은 전혀 타당치 않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단일화의 명분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받을까 봐 슬그머니 단일화라는 그런 명분 뒤에 숨어서 도망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에요. 저희들도 당연히 저희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길 원했고 네. 그다음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안 된 건데요. 지금 뭐 정권 심판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이 결국 정권 심판으로 볼지 아니면 한국당의 우경화, 5.18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탄핵 부정에 대한 심판이 될지 그거는 네. 결국 프레임 싸움인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을 심판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의 차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이 어쨌든 부족한 사람들께 힘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야비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반인들, 유권자들 정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인 도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단일화 방식이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여기에 진짜 죽자 사자 달려들어서 당선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모양이 더 정치 도의상 맞지 않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정치 도의가 어떤 의미로 국민들께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은 국민이 위임하는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내 대신 정치를 하실 분을 뽑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 그러면 사실은 진보 진영과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진보 가치가 훼손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진보의 가치는 뭐냐면 어떤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매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 민중의 삶의 피폐를 끌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변경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진보 진영과 단일화를 회피하고 왜냐하면 진보 진영 단일화를 위해서는 손석형 후보가 제의를 했었거든요. 민주노총 창원 시내 전체 민주노총의 조합원 투표로 정하자. 예.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창원 시내의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를 정하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서 단일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떤 명분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반자유한국당 이 명분은 사실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요. 어떤 명분도 없이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한 것이 과연 노회찬 전 의원의 갖고 있는 가치를 저희가 추종하는 거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민중당 그 손석형 후보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3년 전에 20대 네. 총선 때는 단일화에 참여했던 분이죠. 그렇죠. 그때는 단일화를 했고 노회찬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겼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아마 단일화 방법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쟁점이 되는 건 아마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이제 50대 50%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고 50%는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민중당 후보는 무슨 민중 선거인단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50% 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50% 하자 그랬는데 예. 통상 아마 보통 이제 저희 당 일반적인 아마 당에서 할 때는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렇게는 합니다만 그 50%를 거의 그 어찌 보면 이제 지지 기반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공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민중당 측 입장을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3자 단일화가 됐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 방법 관련해서 안 됐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대의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5.18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다시 어쨌든 지역에서 살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는 동감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역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선거제 개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당제가 앞으로 이제 강화될 텐데 이 단일화와 다당제로 가는 이런 정치 현실이
좀 충돌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당 후보가. 저는 근데 좀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당제라는 건 결국은 합종 연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당제 됐을 때는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소수당이 여러 개 되면 그 정당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어쨌든 과반이 넘을 수 있고 입법이 되잖아요. 합종 영향을 근거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소수당이에요. 네. 정의당이 지금까지 비례대표로 많이 되는데 지역구에서는 별로 안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의당 같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 수 있는 게 다당제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순되는 게 아니라 더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앞으로도 내년 총선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꼭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단일화 대상 정당을 갖고 가겠다는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총선에서 저희 지역 당이 막 후보가 약하고 특히 이제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세보다 정의당이 좀 더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충분히 저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일화라는 거는 힘이 약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당에 당연할 필요가 없죠. 독자적으로 안 됐을 때 상대방 힘이 강하고 힘이 약했을 때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특수한 지역, 공단지대라든지 아니면 경남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창원에 내려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할 때부터 내려가셨으니까 꽤 됐죠. 꽤 됐어요. 네. 예, 원룸 사령부라고 하더군요. 되게 좀 내려간 뒤에 그쪽 판세 변동이라든가 또는 강 후보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마 밝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대 20대 그 선거 결과 보면 사실 2% 싸움이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진보 진영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유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51%로 이기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강기훈 후보가 이겼을 때도 49%로 이긴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의 간극이 있는데 지금 손석경 후보가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진보 진영 연대에서 또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 차원의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따라서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자 후보 구도일 경우에는 저희가 1%의 차이지만 1위를 고수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저희 후보가 아니고 만약에 진보 진영의 후보라고 치면, 사실은 또 소수정당 후보라고 치면 울산이나 이런 데와 같이 진보 진영이 지금 수익권을 달리고 있는,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치면 다당제하고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당제라는 것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중대 선거구제 하에서는 자당의 후보가 여러 명 나올 수 있다고 치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명 될 수 있는 것은 당이 여러 개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을 위해서 몇 개 정당이 단일화한다 그러면 다당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우려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 불리한 분이 여기서 지역구를 몰아주고 정당 득표를 상대방한테 몰아준다든가, 이 권역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권역에서 유리한 정당, 지역구에서 유리한 분이 지역구를 정해진 의석수를 초과한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된 정당 득표율을 상대방 정당에게 밀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지 3%라는 봉쇄 조항을 떠나서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또는 그런 폐해가 드러나는 그런 야합적인 단일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 한 지역구 선거에 모든 후보가 나와야 다당제가 아니에요. 선거 과정의 다당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거 결과, 결국 당선이 어떻게 되느냐, 당선이 돼서 의석 분포를 보고 다당제를 얘기하는 것이 모든 지역구의 모든 당이 다 후보를 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당제라는 건 결국은 의석 배분에서 선거 결과가 여러 당이 이렇게 다수 당이 속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출마와 결과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선거 연합, 선거 연대, 선거 연합이 있는 상황에서 다당제가 출현하기 사실은 어렵죠. 우리 부대변인 말씀처럼 그 당선자가 여러 당에서 나오는 것이 다당제는 맞는데, 실제 그런 플랫폼인 선거 연대를 통해서 다당제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드물고, 왜냐하면 제1당이 될 수 있는 분이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른 정당들하고 다 연합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확률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있기 어렵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가치 연합도 아니고 어떤 정책 연합도 아니고 단순히 당선을 위한 또는 다당제를 위한 선거 연합이다. 이것은 사실은 개념상만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뭐 단일화나 선거 연합이 불법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지금 단일화는 끝났고요. 민주당이 정의당 후보 지지 유세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이 전 대표님이 베트남에 돌아오시면 네. 창원도 가고 그다음에 통영도 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창원에서 떨어진 후보님도 그 선거 대책본부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네. 그분들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당연하죠.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요새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민중당 송석형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20대 총선 결과를 잠시 한번 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죠. 네. 네. 20대 그러니까 3년 전에 치러진 20대 총선 최종 개표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경남 창원 성산에서 노회찬 당시 후보가 51.5%로 당선이 됐고요. 이번에 출마하고 있는 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강기윤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40.2%로 당시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회찬 후보는 민주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이었던 손석형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뒤에 출마를 했습니다. 19대 총선 결과도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9대 총선 같은 지역구고요. 그때는 강기윤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9%를 득표를 했고요. 지금 민중당 후보로 출마해 있는 손석형 후보는 19대 총선에서는 43.8%로 2위를 차지했고 또 당시에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는 7.1%. 그래서 이때 후보 단일화가 안 돼서 이 지역구에서 한국당 그러니까 이전에 새누리당이 당선된 유일한 사례가 바로 19대 총선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참고가 될 만한 19대 총선 그리고 20대 총선 결과를 잠깐 봤어요. 지금 후보 단일화가 완전히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판세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제 손석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저 지역 그 민심의 그 지지도를 보면은 한 2% 차이로 지는 걸로 그러니까 단일화를 양측이 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손석형 후보가 완주를 하시면 사실은 2% 이상을 얻어간다. 그럼 박빙으로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분석으로는 그러니까 3자 단일화가 됐을 때 강기훈 후보가 불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역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역대 선거 결과가 그걸 감안하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면 손석형 후보가 완주를 해서 2% 이상 얻어간다면 박빙으로 강기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마해 있는 한국당 후보도 당선이 됐던 분이고요. 그렇죠. 계속 나왔던 분이죠. 예, 떨어졌을 때도 40% 이상 득표를 했었고요. 또 손석형 후보도 뭐 군소정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40% 이상 득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만의 단일화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변수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강기훈 후보와 손석형 후보는 19대, 20대 보궐 어쨌든 계속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노회찬 후보님이 그 전에 나왔고, 근데 이번에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가 물론 뭐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 모르지만 손학규 대표님 굉장히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거기서 로스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거 막판이 가면 표에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대일 후보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대의에 맞는 후보.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은 표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자 간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도 열심히 돕고요. 이렇다 그러면 뭐 승산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한국당과 정의당 후보 간의 1대1 구도 속에서 바른미래당 후보와 민중당 후보가 어느 정도로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 이 판세가 좌우되는 그런 정도로들. 애국당도 있습니다, 사실 애국당도. 네, 알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통영 고성도 이번에 함께 치러지는데요. 통영 고성의 최근 선거 결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통영 고성 20대 총선, 3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이군현 새누리당 전 의원이 이때 무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때 아무도 입 후보를 네. 안 해서 이군현 후보 혼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된 소선거구제 하에서 최초의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으로는 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당선돼서 현재 시장이고요. 또 고성군에서는 백두현 후보가 역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군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영과 고성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과연 한국당에 유리할지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할지 이 선거 결과만 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요, 20대 총선에서 우리들이 저희 당에서 후보를 못 냈다는 건 그만큼 당세가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때 됐던 거는 이제 워낙 뭐 지지율이 좋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출발은 저희 당 후보가 조금 지지율에서는 좀 약세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양 시장 군수가 저희 당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선거 갈수록 결국은 지역 경제 살리기 이런 게 많이 좌우하거든요. 네. 보궐선거는 또 그런 게 많이 작용합니다. 투표율이 높지 않고 이래서 저희 당에서 이제 충분히 따라잡았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어쨌든 집중적으로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앞으로 예.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마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판세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십니다. 지금 전력 투구하면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 지방선거는 사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한참 높아졌을 때 나온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 같은 경우에 인구가 고성에 비해서 2배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통영시장은 이제 민주당뿐이 됐지만 그 당시에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왔어요. 네. 17%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사실은 통영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이 보수 성향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가 약간 실망으로 좀 많이 바뀌어서 정책 기조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표심을 옮겨왔을 것이다라는 거고 네. 고성의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저희가 많이 뒤졌습니다만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표심으로 간다면 이곳에서는 압승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고성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6.3%를 득표를 했었고요.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될 때는 40%에 채 미치지 못했네요. 네. 지금 그 후보들의 출신지가 사실 이게 이제 지역 문제 때문에 지역 감정 때문에 강조하는 게 옳지는 않은데 또 현실적으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지역주의라 그러죠. 만약에 네. 이렇게 지역구가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많이 따지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영 인구가 좀 많고요. 고성이 좀 적습니다. 저희 당 후보가 통영 출신이고 한국당 후보가 이제 고성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영향이 미치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네. 조금 저희들도 어찌 보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통영의 유권자 수하고 고성의 유권자 수가 한 2대1 정도 되나요? 네, 2대1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통영이 그렇게 더 많아요? 네. 그런데 뭐 출신지가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요. 지난 이전의 결과들로 보면 예. 조 모모 씨의 또 선거 결과를 보면 그분도 통영뿐이었는데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는 걸로 봤을 때 그 당락을 결정할 만큼 그렇게 그 영향력은 크질 않다. 그리고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다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긴 했었는데 예. 그중에 한 분은 이제 대표 특보로 들어와서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통영시장 했던 분도 아마 지지할 것으로 그래서 내부 분열도 크게 봉합이 된 상태고 해서 그 지역적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네, 당내 경선을 했던 분이 출마를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무소속 네. 나오지 않고 서필원과 김동진 후보 예비 후보들인데요. 네. 이미 다 갈등은 봉합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김학의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년 전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정했고요. 그와 맞물려서 국회에 김학의 특검 요구는 조금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공식적으로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주장은 하고 있고요.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특검이라는 거는 뭐 상설 특검이든 뭐 개별 특검이든 여야 합의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 과거 사이에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아마 이제 수사를 권고한 건 공소시효 때문이에요. 결국 1억 이상이라는 게 밝혀져야 되고 2008년 이후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데 긴박하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장 아마 이게 뭐 특검이라는 거는
그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아마 검찰 쪽에서는 뭐 특별수사본부가 됐든,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조직 검찰에서 하기에는 뭐 검찰 자체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예. 있어서 아마 검찰이 뭐 수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도 아마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겠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선거제법이라든지 이런 게 물려 있어서 예. 사실 당장에 이제 특검법 가지고 이 사실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되는 문제라서 지금 당장에 아마 발의해서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는 일단 검찰 수사 뭐 특별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예. 특별수사본부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예. 특임 검사는 또 검사만 상대로 하는 거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아마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비춰볼 때 지금 당장 발의하거나 요구하기는 힘들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아마 뭐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타사피라는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가지고 여권에서 한 번 패를 던져서 4개의 피를 얻어온다는 그런 이익을 얻어온다는 거죠. 그런 목적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발언을 또 하셨잖아요. 예. 몇 개의 사건은 수사를 독려하는 예. 거나 뭐 권고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과거사의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됐고 또 시기적으로 좀 빨리 아까 공소시효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소시효는 이게 뭐 한두 달 차이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서 시기적으로 빨리 수사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 수사 권고 내용에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또 갑자기 끼어 들어갔고 해서 이 방향이 김학의 그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규명보다는 예. 수사 과정의 외압도 물론 규명이 돼야 되지만 뜬금없이 지금 그 당시 민정 라인을 자꾸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민정 라인은 경찰과 관련된 의혹인데 예. 경찰은 이미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소 의견과 달리 검찰에서 2번이나 이제 무혐의 결정 난 것이 어떤 외압의 의혹으로 작용했다는 것인데 예. 검찰 단계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섞이지 않았느냐라는 오해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뭐 저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선거도 맞물려 있고 또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관련된 어떤 그 견인을 위한 여론 형성 등에도 필요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목적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저희의 추측입니다. 예. 그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사위가 어제 입장을 밝힌 게 물론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갑자기 밝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김학의 씨가 출국하려다가 그렇죠. 출국 금지를 당했잖아요. 그 부분이 작용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 자체가 피의자만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데 난 피의자가 아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피의자가 돼버린 거죠.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사실 논란이 계속되고 과거 사이에서도 결론을 확실히 안 내리고 있었는데 예. 나가려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수사 피의자라기보다는 이제 피내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걸 너는 피의자가 아닌데 왜 긴급 출국금지 했냐라면서 이제 피의자가 된 형태죠. 어찌 보면 네. 수사 촉진의 방아쇠는 스스로 당겼다고 봐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처럼 이게 무슨 무슨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꼭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도 계속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예.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죠. 피해자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나고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당연히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걸 만약에 예. 공수처하고 연결하든지 아니면 지금 뭐 지지율하고 연결되는 거는 아무리 지지율이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이슈화가 됐고 스스로 이분이 어찌 보면 출국하려다가 이 수사를 앞당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뭐 의도성이 아니라 우연히 겹치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빛. 파리를 만든 불빛. 그것은 대담함의 상징이다. 감히 어둠을 상상하지 말라. DS7 Crossback. Audacity drives to excellence.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시민 대부분은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87%는 택시 요금 인상 뒤 서비스 품질이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개선될 것 같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병역 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확대되면서 병사 전용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매달 3만 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를 사실상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사기 판매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지원금 등을 약속한 뒤 돈만 받고 종적을 감추는 등의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사전 승낙서 같은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모뎀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에 발생한 KT 통신 장애가 6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KT는 오늘 새벽 장애가 발생한 인터넷 서비스를 오전 11시쯤에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신사와 양재, 수서, 서초 등 강남 일대 KT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편의점 등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가정의 인터넷과 인터넷 TV 연결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업무방해 혐의로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직 부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경영자 총연합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영자 총연합회 본사와 김영배 전 부회장의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박스 분량의 회계 자료와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척제를 넣은 의붓 어머니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학대 혐의로 46살 이모 씨를 불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의붓 딸인 16살 A양이 집을 비운 사이 변기 세척제를 주사기에 담은 뒤 딸의 화장품과 식빵 등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냄새를 수상하게 여긴 A양은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 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아들의 TV 리모컨을 빼앗으며 상처를 낸 의붓 딸을 혼내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80년대 말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허영만 작가의 만화 오한강이 25년 만에 복간됩니다. 가디언 출판사는 허영만 화백의 만화 오한강을 5권으로 묶어 다음 달 중으로 다시 발간할 계획이며 통일의 메시지를 담은 만화 오한강의 복간은 어느 때보다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속초 신흥사에서 미군이 가져갔던 경판이 6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대한불구호 조계종 설악산 신흥사는 미군 해병대 중위였던 92세 리차드 라겔 씨에게서 경판 한 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54년 10월 속초에 주둔했던 라겔 씨는 수색 정찰을 위해 들렸던 신흥사에서 경판 한 점을 챙겨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경판이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깨닫고 돌려주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 직접 찍은 사진을 속초시립미술관에 보내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재반문 경판은 6.25 전후로 대다수 사라지고 14점만 남아있고 17세기 인쇄술과 불교 의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큽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96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73년 실록을 국보로 지정할 당시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2016년에 알게 된 뒤 2년 동안 소재지 파악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기관과 대학에서 96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가로 발견된 실록 중에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전해지는 적상산 사고본 실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